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라는 것이 오늘날 문화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나 큰 가치로 부상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또 콘텐츠 산업을 리드한다고 해서 데이터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함께 해왔던 어떤 그 인간의 직감이나 네, 인간의 직감이나 직관과 같은 경험, 노하우들에도 분명히 그만한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와 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노하우가 서로 융합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컨텐츠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콘텐츠를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뭐 더 나아가면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귀를 열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다양한 시선에서 콘텐츠를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콘텐츠 산업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눈들을 기르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오늘은 그 칼럼 한 편과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함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과제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 잘 보시고 과제를 시간 내에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하는 그 칼럼은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5월 10일에 발표가 된 거고요.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공개의 제1원칙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박태웅의 칼럼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에 국무총리 산하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첫 회의에서 냈던 의견을 정리한다. 말하자면 공공데이터의 조건에 관한 얘기이자 공공데이터의 실제 사용에 관한 글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백 명의 오드리탕이 있다. 여러분 오드리탕이 누군지 아세요? 오드리탕은 그 대만에서 35살일 거예요, 아마. 35살에 굉장히 최연소로 그 디지털 부문 총괄 장관을 맡게 된, 그렇게 임명된 그런 시빅 해커예요. 시빅 해커라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정제 과정을 거쳐서 파편화된 정보를 사람들이 보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정의는 이제 시빅 해킹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바로 이 시빅 해킹이라고 말합니다. 욕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민이라는 뜻의 이 시빅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사실 이 천재 그 오드리 탕이라고 하는 이 천재 프로그래머는 IQ가 뭐 180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14살 때인가 학교를 중퇴하고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16살에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19살에는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카웃되어서 애플의 컨설턴트로도 일할 만큼 개발자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16년쯤, 2016년에 이제 대만의 디지털 부문을 총괄하는 그런 장관에 임명이 된 거죠. 사실 정치적인 경력도 전무하고 공직 분야에 재직했던 경험도 없었던 그가 이 부분에 그 디지털 부문의 총괄 그 장관이 된 까닭은 그의 명성만이 아니라 IQ가 높다거나 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라거나 뭐 그랬던 것만은 아니고요. 이 시빅 해킹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이 오드리탕 장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는 존재가 아니다. 많은 지성과 힘을 합쳐서 더 큰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되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부와 시민이 모두 함께 쓰면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시빅 해커라고 하는 집단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해킹이라는 혹은 뭐 해커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어쨌든 그런 오드리탕이 우리에게도 수백 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요 앱은 한 번씩 써보셨을 거잖아요. 공공 마스크 앱. 그쵸? 공공 마스크 앱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 워낙 다급하게 진행되었던 일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PM을 맡았다.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빅 해커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견을 묻고 경청했다. 수백 명의 시빅 해커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수백 명이 동시에 앱을 열 텐데 이 시빅 해커들의 말이에요. 거기서 쏟아지는 트래픽은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API 서버 등 트래픽을 직접 받는 부분들은 모두 네이버나 KT 등 민간 클라우드로 올려야 한다. 그쵸? 지금 초중고등학교 EBS를 통해서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EBS 서버도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많은 그 사용자들이 EBS 서버에 접속하면서 이 트래픽을 서버가 감당하지 못해서 막 로그인도 안 되고 접속도 안 되고 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대학들이 다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스크 앱과 같은 그런 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쓰게끔 해주는 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다 한순간에 접속을 했을 때 그 트래픽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서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서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이버나 KT 등 민간 클라우드로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이 시빅 해커가 줬다는 거죠. 심평원에서 어떤 데이터를 줄지는 모르지만 데이터 포맷을 먼저 알려달라. 잘 안 보였죠? 미안해요. 그러면 데이터 없이도 앱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끌고 와야 어떤 앱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뭘 줄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일단 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포맷을 알려주면 데이터 없이도 대략적인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베타 서비스라는 것을 명시해라. 급히한 다음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자칫 기대 수준 관리를 못하면 선의의 의도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난을 부르게 된다 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대요. NIA 즉 NIA는 어디죠? 그렇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모든 내용들을 즉각 수용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 시빅 해커들이 만든 앱이 속속 공개되었어요. 정말 그 대처와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매일매일 확진자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 확진자들의 경로는 어떤지, 그걸 알려주는 앱도 사실은 일반 그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 주관해서 앱을 만든 것이 아니었죠. 이 시빅 해커들이라고 불리우는 집단들의 창작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특정 지역에 내가 있을 때 그 주변의 경로 주변을 이 확진자들이 다녀갔다. 뭐 이런 경로들을 알려주는 그런 알람을 알려주는 앱들도 있었고요. 몇 가지 그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의심해 보지 않았어요?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엔지니어링 기술로 동료 시민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하던 개발자들을 지켜본 것은 근래 가장 즐거운 경험이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수백 명의 오드리탕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는 더 많은 시빅 해커들이 초대받아야 한다. 이번 4기에는 권해진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한 분 정도가 시빅 해커라고 할 만하다. 더 많은 젊은 해커들이 전략을 만들 때부터 참가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쵸,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빅 해커들이 이 정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쓴다고 해도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엔지니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 실제로 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일 것인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전략들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내다 팔고 싶으면 자동차를 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듯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면 그것을 쓸 엔지니어들에게 처음부터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그랬더니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들보다 더 중요한 사용자가 있다. 우릴까요? 아니에요. 기계, 머신이다. 엔지니어가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컴퓨터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공개할 때에는 첫 번째 조건이 머신 리더블,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에 있어서 OECD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해요.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개방된 데이터들의 일부는 기계가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읽을 수 없는 채로 공개가 된다는 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죠?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씩 보자. 자,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 소식과 같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주요한 문서를 대부분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누구나 내려받아서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HWP 파일을 내려받아서 읽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지 기계가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는 한글을 모르니까요. 기계는 뭐와 0과 1과 같은 데이터로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읽을 수 있는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죠. 이 문서들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표준 포맷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방형 문서 형식 Open Document Format for Office Applications ODF라고 하는 게 있다. 위키백과의 설명은 이러하다. 스프레드시트, 차트,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워드 프로세서를 비롯한 사무용 전자문서를 위한 파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형식은 원래 오픈 오피스에서 만들고 구현한 XML 파일 형식을 바탕으로 오아시스 컨소시엄이 표준화해서 발표한 것들이죠. 2006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발표되었는데요. 사실 이 발표된 포맷을 쓰면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즉 여기에 쓰여진 내용들은 바로 데이터가 된다는 뜻인 거죠.
기계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수백만 개의 정부 발행 문서들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그걸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버려지는 문서라는 뜻이에요. 아래아 한글은 표준 포맷이 아니어서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주로 아래아 그 한글을 써요. 그런데 이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기계가 읽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읽을 수 있느냐, 결국 디지털 강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기계가 읽을 수 없는 문서들을 끊임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버려지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숫자로 가득한 PDF다. 역시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 섹션들을 보면 뭐 이렇게 2020년도 세입 세출 사업별 설명 자료라는 것처럼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기금은 얼마가 쌓여 있으며 뭐 어디에 활용되었으며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 투명하게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뭘로?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재정부 홈페이지이다. 2020년 세입과 세출을 설명하는 자료를 올렸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기계는 이를 읽을 수 없다. 표준 포맷이 아니어서 자동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묻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역시 사실상 표준인 CSV 포맷으로 올리면 자동화 처리할 수가 있다. 어렵게 들리는데 그저 엑셀 시트로 올리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CSV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는 웹페이지들이다. 뭐 우리나라에도 거의 수천 개의 축제들이 펼쳐진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뭐 웹페이지 수는 뭐 기관, 무슨 이벤트, 행사, 뭐 공연 뭐 너무 많죠. 우리 학교만 해도 웹페이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은 이런 웹페이지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익산의 천만송이 국화축제 홈페이지인데 지금 보신 것들은 다른 많은 지역 축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일정표와 주차 안내가 올라와 있다. 하지만 짐작하듯 이것도 사람이 개입해야 데이터가 된다. 포맷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구조화된 데이터 포맷을 쓰면 기계가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웹페이지 자체가 공개 데이터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국 지자체의 축제 일정과 주차장 위치가 단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축제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축제 관련된 포털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앱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국화 머시기 축제는 언제부터 언제 일어나는지 각 일정마다 공식 행사는 뭐가 있고 각 매 시마다 어디에서 어떤 행사가 일어나는지 뭐 이런 데이터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데이터라는 거죠. 주차장은 1주차장부터 11주차장까지 있는데 구역은 어디이고 주차 형태는 뭐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건지 임시 정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도로 양측에다 주차하는 건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미지 한 장이잖아요.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엑셀과 같은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그 데이터를 또 다른 어떤 웹사이트에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같은 데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재가공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그림, 이미지, JPG나 뭐 PNG 파일이나 이런 것처럼 그림 이미지로 데이터를 저렇게 박아버리면 우리는 저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저 이미지는 아무도 해석해주지 않으니까요.
이쪽에서 가장 유명한 포맷은 바로 스키마 ORG다. 구글과 MS, 야후가 손을 잡고 2011년에 시작했는데 표준 용어와 메타 데이터를 정하고 이것을 웹페이지에 함께 쓰게 함으로써 기계가 자동으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시도이다. 구글 등은 구조화된 데이터용 테스트 도구, URL 검사 도구를 제공하고 우리도 이 포맷에 준해서 우리 사정에 맞는 표준 용어와 메타 데이터들을 더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거대한 공공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로 아주 해봄직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국내 검색 서비스들이 여기다가 그걸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방법론들을 더 보탠다면 더욱 훌륭할 것이다. 수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많이 다를 것이다. 하나의 예시로 소개하는 것이다. 관광공사에는 반짝이는 데이터들이 아주 많다. 당연히 여행 스타트업이라던가 포털들에서 가져다 쓰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담당자가 난색을 표한다. 상반기 전산 예산의 절반을 다운로드 트래픽 비용에다 써버려서 위에서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은 열심히 잘한 덕분에 말하자면 찍혔다라는 거죠. 공공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담당자 기관의 평가 점수에 반영할 뿐더러 공공 데이터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예산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할 유인이 없다. 눈치 없이 열심히 한다고 핀잔을 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때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잘 안 보이는 일이다. 그쵸? 업데이트 되는 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하나 다 에너지가 쓰이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평가와 예산에 반영되어야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된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올리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로 전환해 주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평가가 아니라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통계가 아니라 로우 데이터.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쓸 때는 누군가 가공해 놓은 통계가 아니라 원데이터가 필요하죠. 그죠? 가공은 사실은 연구자 본인이 할 거잖아요. 내가 킹덤을 보고 싶은데 선배가 걱정 마, 내가 스토리 다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자꾸 그 스포일러 한다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통계는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 선배와 같다는 거예요. 때문에 결과치, 그래서 몇 퍼센트가 어떤 일을 해요, 몇 퍼센트는 어디로 이동했어요, 이런 결과치가 아니라 그냥 로우 데이터를, 그 결과치는 그 결과치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 결과치를 도출한 초창기 데이터들 있죠, 날것의 데이터들, 로우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로우 데이터를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자주 요청받는 데이터, 한 번이라도 제공한 적이 있는 로우 데이터,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정제해서 연구에 사용한 기관이나 사람 등은 정제된 데이터를 전체 공개로 다시 한번 제공해 준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면 이 로우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공개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법칙이라던가 새로운 어떤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그렇죠. 이제 데이터가 힘이에요. 기계가 읽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를 집적해야겠죠. 세계 최고의 공공 데이터 공개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보유국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자. 디지털 뉴딜은 이것을 하기에 다시 없이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중요해가 아니라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모을 거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지? 그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수집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또 어, 여러분들이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 네, 그런 칼럼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등장하는 이 컬럼들이라던가 기사라던가 의견들은 다 개인의 어떤 혹은 집단의 의견일 뿐이에요. 정답은 아니죠. 네,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수준도 다르고 또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요.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박태용이라는 저자는 데이터 공개의 제일 원칙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다운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우리 아직 사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 보면 참 좋을 텐데. 원래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번 학기에 하려고 했던 콘텐츠 산업 창업론에서 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콘텐츠 산업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창업 아이템으로 가져와 보는 거. 그런데 이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론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같은 주제를 공부해보는 방식으로 좀 변환을 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주차 수업을 함께 하시면서 이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을까라는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것들까지도 공공 데이터가 될 수 있구나. 공공 데이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함께 쭉 줄줄이 사탕 마냥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활용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기존의 활용 사례. 그래서 주제는 이렇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냈는지 찾아본다라는 건 그냥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제목 띡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는 어떤 데이터 어디에서 오픈된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찾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그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도 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연령이나 성별이나 거주지나 아니면 키, 몸무게, 좋아하는 성향 아니면 가족 관계, 주로 다니는 행동 범위 등등등등 어떤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왜 의미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와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군다나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짧게 한 페이지 내외로 서술해 보라는 과제입니다. 창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 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우리한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을 찾아보고 이 주제에 맞게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시고 2번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 영역 안에서 이런 공공 콘텐츠를 활용한 것을 찾아보면 제일 좋아요. 그치만 아직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죠? 모든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들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문화 콘텐츠 분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염두하시고 찾아보실 때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못 찾겠다면 문화 콘텐츠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공공 데이터 포털은 이 URL을 따라가시면 돼요. data.go.kr.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활용 사례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글링 하셔도 괜찮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앱들 중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역추적해서 찾아내셔도 더 좋습니다. 네. 분량은 A4 한 페이지고요. 제출일은 5월 18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이게 과제가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망설여지는데요. 이 9주차 수업을 사실 5월 18일 근데 이건 목요일 거니까 5월 18일까지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죄송해요. 언제죠? 5월 20일까지. 미안합니다. 20일 수요일. 네. 여러분, 물론 동영상을 올리면 이 동영상을 일주일 동안 봐도 된다라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목요일 수업에 제 시간에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밀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사실 지금 이 상황에 그냥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허투루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수준으로 준비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움만, 불평, 불만을 섞은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더 공부를 내가 스스로 나를 잘 제어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찾아봐야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시간 내에 화요일, 목요일 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지금 목요일 강의로 올라가는 분량이죠. 네, 사실 화요일, 목요일이 조금 분량 차이가 납니다만 화요일이 1시간이고 목요일이 2시간인데 지금 1시간 분량을 더 많이 찍었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목요일날 올라가는 이 강의를 보시고 이 수업을 그러니까 목요일이면 언제예요? 14일날 강의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14일날 강의를 보시고 제 시간 내에 20일까지 과제를 하셔서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시면 됩니다. 하루 늦게 제출할 때마다 역시 마이너스 1점씩 감점이 되고요. 제출 형식은 PDF입니다. 제가 PDF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아주 극소수의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PDF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훈련해야 돼요. 대학 시절에. 제 시간에 제출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형식에 맞게 제출하는 거. 한 페이지 내외니까 사실 한 페이지는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PDF로 반드시 변환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이번 과제부터는 PDF로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역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시고, 또
과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참고 자료 올라와 있고요. 각종 사이트들도 올라와 있고 아까 전에 봤던 칼럼 주소도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화요일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 저서, 책들 그리고 동영상 자료들을 유튜브 검색도 해보시고 하셔서 생각의 깊이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